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한국인 여성이 미국 시부모님 밑에서 시집살이 하고 있다네요. 곧 들어올 막내 동서도 기꺼이 미국 시집살이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 장교회단입니다. 저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국에서 온 첫째 형 노아와 둘째 형 리암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나는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은 없었어요. 한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반대편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눈은 오로지 입국장 게이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재회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루카 때문이었어요. 노아 형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아내 지혜와 6살 된 아들 루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 루카가 소아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형과 형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건강하게 뛰어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병마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가능한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골수 기증자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등록된 기증자 중에서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었어요. 아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몇 년을 기다린다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과연 미국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노아 형과 지혜 형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간 조직 적합성 검사가 즉시 이루어지고 기증자가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 이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노아 형은 고민 끝에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둘째 형 리암도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나는 군 복무 중이었지만 형들을 맞이하기 위해 휴가를 냈어요. 몇 년 동안 익숙하게 오갔던 공항이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K-22 항공편이 입국장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익숙한 실루엣이 게이트를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노아 형은 짙은 청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지혜 형수가 루카를 안고 있었고 6살짜리 아이는 피곤한 듯 어깨에 기댄 채 있었어요. 그 옆으로 키가 큰 리암 형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자유분방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눈빛 속에 긴장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나는 급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형. 노아 형이 나를 발견하고 얼굴을 밝히며 다가왔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단숨에 과거로 돌아간 듯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단순한 반가움으로 끝낼 수 있는 재회가 아니었어요. 에단. 노아 형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았어요. 형의 어깨에서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몇 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했어요. 루카를 품에 안고 있는 지혜 형수의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어요. 나는 루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루카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리암 형이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거 실감이 안 나네. 우리가 한국에 오다니.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이제 시작이야. 노아 형은 공항을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은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된 나라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함께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바깥 공기는 선선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아 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병원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고, 리암 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항상 함께 한다던데, 미국에서는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자식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사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노아 형수 지혜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노아 형은 그제야 한국에서의 가족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외국인이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길거리를 걸으며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생각보다 영어 간판이 많네. 여기선 교통체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버스 전용 차선 덕분에 금방 도착하겠어. 서울 도심을 지날 때 노아 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건물들 엄청 높네. 미국 대도시랑 다를 게 없는데? 리암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난 솔직히 한국이 전통적인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야. 그리고 IT 인프라도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어. 노아 형은 흥미롭다는 듯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병원에서도 모든 예약을 앱으로 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게다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미국에서는 병원비 부담이 크잖아. 리암 형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감기 걸려도 병원 가기 무서운데 여긴 그런 걱정이 없겠네. 차는 한강을 지나 병원 근처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공원이 펼쳐졌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어요. 리암 형이 놀란 듯이 말했어요. 공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저 사람들 다 운동하러 나온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 건강관리 철저한 편이야. 특히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는 거 흔해. 노아 형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가족끼리 저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 다들 바빠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해. 우리도 곧 그걸 실감하게 될 거야. 차는 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외관이 눈에 띄었어요. 입구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노아 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병원일 줄은 몰랐어. 리암 형도 병원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미국 최고급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는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이야. 빠르고 정확하지. 우리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접수를 마친 후 우리는 진료실 앞에서 대기했어요. 몇 분 후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노아 씨 가족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일어나서 진료실로 향했어요. 이제 루카의 치료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깔끔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은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선 루카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노아 형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형수는 루카를 안고 의자에 앉았고 아이는 피곤한 듯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의사는 루카의 차트를 훑어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루카의 혈액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는 이미 진행되었고 결과를 보면 가족 중에 기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서는 가족 간 기증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술 일정도 조율하기 쉽습니다. 노아 형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만 해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속도가 중요한 환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골수이식 같은 경우 가족 기증자가 있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리암 형이 의자에 기대어 말했어요. 그러면 루카에게 가장 적합한 기증자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가족 중 한 분의 조직이 완벽히 일치하면 일주일 이내에 이식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그 말에 노아 형과 지혜 형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국에서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형들을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오라고 한 거야. 여기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노아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확신이 생기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루카의 건강을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루카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지혜 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감격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친 후 우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노아 형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도 루카의 치료 진행 상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암 형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 정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VIP 병동을 예약해야 가능할걸. 거기다가 의료비도 엄청날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특히 가족 간 이식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노아 형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확실히 체감이 되네. 솔직히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우리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루카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피곤했지만 우리가 곁에 있는 것을 느꼈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지혜 형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 루카. 곧 나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노아 형과 리암 형 그리고 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노아 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일 줄은 몰랐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 리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냥 루카 치료 때문에 온 거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두 형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다시 하나로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다들 각자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잖아. 하지만 여기선 뭔가 다르지 않아? 노아 형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가족이 더 가까이 있는 게 당연한 문화니까. 어쩌면 이곳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곳일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우리 모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단순한 치료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노아 형은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했고 리암 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나는 옆에서 가만히 형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한국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미국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은 낯선 감각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도착하자 우리는 하나둘씩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담당 의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노아 씨 가족분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우리는 모두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기증자로 적합한 분은 리암 씨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리암 형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결코 가벼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노아 형이 조용히 리암 형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리암 형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형제라도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식 수술은 이틀 뒤로 결정되었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루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병실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색감 덕분인지 미국의 차가운 병실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배려하는 듯 했어요.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상태를 체크해 주었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노아 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노아 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노아 형과 나는 리암 형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금 실감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과정이 몇 주는 걸렸겠지만 여기서는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는 리암 형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곁에는 아내 예린 형수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형제들끼리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고 도심의 불빛이 공원 호수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노아 형이 입을 열었어요. 리암, 솔직히 말해봐. 무섭지 않아? 리암 형은 짧게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좀 그래. 나는 조용히 그의 옆을 걸으며 형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형제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면서도 어쩌면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노아 형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족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나는 처음 한국에 배치받았을 때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수진을 만났어요. 그녀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내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수진과 함께 있으면 이곳이 점점 내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단순히 한국에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리암 형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 나는 슬쩍 형을 바라봤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예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난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리암 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리암 형과 예린 형수는 처음엔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리암 형은 자주 예린 형수를 떠올리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을 만나도 그만큼 편하지가 않더라고. 그는 웃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아,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구나. 리암 형은 결국 예린 형수에게 연락했고 몇 년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처음엔 미국에서 살 계획이었지만 예린 형수의 일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리암 형은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에 서서 나는 조용히 리암 형을 바라봤어요. 형,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 리암 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가족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져. 수술을 하루 앞둔 밤 병원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암 형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마지막 건강 체크를 하고 나가자 노아 형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야, 리암. 아직 도망칠 기회 있어. 리암 형은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근데 도망가면 너희들이 날 끌고 오겠지. 나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리암 형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긴장되긴 하네. 이게 그냥 간단한 수술이면 모르겠는데 골수 기증이면 꽤 몸에 무리가 가잖아. 노아 형이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내 덕분에 루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도울 거야. 리암 형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예린 형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야. 그 순간 나는 형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계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사랑을 찾았는지도 떠올랐어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리암 형, 예린 형수랑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리암 형은 피곤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였지. 예린이가 한국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랑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그때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지. 노아 형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리암 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빙긋 웃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깨달았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친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자꾸 예린이가 생각나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만큼 편하지가 않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먼저 연락한 거야? 리암 형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응. 그냥 안부나 묻자는 마음으로 연락했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 그러다 보니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고 결국엔 내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지. 노아 형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결국 사랑이 형을 한국으로 불러들였네. 리암 형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렇게 됐지. 나는 가만히 듣다가 문득 내 이야기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나도 비슷해. 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히 통역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려 하는지 알게 됐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녀 덕분에 훨씬 쉬웠고 노아 형이 놀란 듯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럼 너도 한국에 남을 생각이 있는 거야?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한국이 점점 내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내 집처럼 느껴져. 노아 형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셋 다 결국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건가? 리암 형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 이제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면 완벽하겠네.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장난 같았던 그 말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어쩌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병실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찾은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리암 형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린 형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노아 형과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리암 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노아 형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고기 사줄 거니까. 나는 리암 형의 손을 잡고 힘을 줬어요. 형, 수술 잘 받고 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리암 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노아 형은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고 예린 형수는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듯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가족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드물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픈 사람 곁에서 함께 걱정하고 기다리고 응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는지를요.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담당 의사가 걸어 나와 우리를 바라봤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리암 씨도 안정적인 상태고 루카도 경과가 좋습니다. 이제 회복을 잘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노아 형이 눈을 감으며 손을 모았고 예린 형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을 살렸다는 사실. 그것이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리암 형이 회복하는 동안 병원에 머물며 그를 간호했어요.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상태를 체크해 주었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심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몇 주 후 리암 형과 루카 모두 건강을 회복하며 병원을 퇴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노아 형과 지혜 형수는 루카의 치료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리암 형과 예린 형수도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 역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나도 여기 남을게. 가족들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수진과도 함께 있고 싶고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어요. 몇 달 후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3층짜리 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부모님이, 2층에는 노아 형 가족이, 3층에는 리암 형과 나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한참 동안 우리 가족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에 오래 머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있었어요.
루카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약해서 병원에 오래 머물러야 했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루카가 혼자 걸어가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혜 형수와 노아 형이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겠어, 루카? 루카는 작은 몸을 흔들며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힘으로 두세 걸음을 걷더니 노아 형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노아 형은 한국 IT 기업과 협력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리암 형은 한국에서도 IT 개발자로 일을 하며 예린 형수와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했어요. 나는 주한미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로 했어요. 수진과 나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한국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옥상에 모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노아 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여기 정착한 것 같아. 리암 형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한때는 한국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힘들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